어머니, 내일 수술하다 잘못되시면 어떡해요? 일단 집 명의부터 넘겨주세요. 폐암 3기 진단받고 수술을 코앞에 둔 어머니. 하지만 그 곁에서 아들은 어머니의 생사 대신 계산기를 두드리며 인감도장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생사를 오가던 바로 그 시각. 아들 부부는 하와이 해변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고 있었죠. 여보, 어머니 유산. 이제 우리 거야.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터뜨린 건 축배가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을 산산조각 낼 시한폭탄이었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탐욕에 눈이 멀어 썩어버린 자식이라는 환부를 직접 도려내는 한 어머니의 가장 차갑고도 완벽한 핏빛 복수가 시작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찾아주신 모든 귀한 분들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학병원 진료실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CT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정심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심은 72회를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생선 장사로 시작해 건물주가 되기까지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의사의 표정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폐암 3기입니다. 림프절까지 전이가 진행된 상태예요. 정심의 귀에는 그 뒤의 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생존율은 장담할 수 없다.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는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보호자분은 같이 안 오셨습니까? 아들이 있긴 한데 바빠서요. 정심은 힘겹게 대답하고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싶었죠. 병원 로비로 내려온 정심은 출입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다가 내리고 다시 들었다가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겨우 택시에 올라탄 정심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1년 뒤가 있겠지. 나는 어떨까? 정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어요. 3번 만에 겨우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가 나왔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은 캄캄하고 적막했어요. 정심은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돌아온 집인데 반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거실 불을 켜려고 벽 쪽으로 손을 뻗는 순간 2층 아들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민석이 집에 있었구나. 정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한테 가서 말해야겠다. 엄마가 암이래. 좀 무섭다. 정심은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수술도 해야 하고 항암도 해야 하는데 아들이 옆에 있어주면 좀 덜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아들 방 앞에 다다랐을 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암보험 들어놓은 거 확인해 봤어? 며느리 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심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응, 아까 보험 설계사한테 전화해 봤지. 사망보험금이 2억이래. 2억? 생각보다 많네. 그치? 거기다 이 집이랑 빌딩들까지 합치면 수백억은 되잖아. 정심은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걷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귀를 문 쪽으로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근데 수술이 잘 되면 어떡해? 세라의 목소리에 민석이 킬킬거리며 대답했어요. 잘 되면 또 몇 년은 더 사시겠지. 근데 3기래잖아. 의사가 장담 못한다고 했다며. 그럼 빨리 돌아가시는 게 우리한테는 이득이네? 쉿,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정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어요. 여보,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 낡은 집 팔고 강남으로 이사 가자. 타워 팰리스 어때? 좋지. 아, 근데 상속세가 문제야. 미리 증여를 받아놔야 하는데. 그건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릴게. 수술 전에 도장이랑 통장 다 받아내야지. 정심은 소리 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암보다 더 아팠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어요.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아가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아들 학원비 벌어야 한다고 악착같이 일했어요. 밤새 시장에서 자리 깔고 잠을 자면서도 아들 밥은 꼬박꼬박 챙겨줬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사업 미천까지 아들이 달라는 건 다 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엄마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정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였습니다. 저놈들이 감히. 정심은 이를 악물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인기척을 내지 않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주름진 얼굴, 푹 꺼진 눈, 허연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정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침대 밑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재산 관련 서류가 든 봉투와 인감도장을 꺼냈어요. 이걸 달라는 거지? 이걸로 내 재산을 빼돌리겠다는 거지? 정심은 서류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 정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해졌어요. 휴대폰을 들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구부장. 30년 동안 정심의 오른팔이 되어준 사람이었어요. 구부장 나야. 내일 아침 일찍 좀 와줘. 할 얘기가 있어. 전화를 끊고 정심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쪽에서는 여전히 아들 부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재산 나눠 가질 생각에 신이 났나 보죠. 정심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웃어라. 마음껏 웃어. 내가 받을 건 내 재산이 아니라 내 심판이다. 그날 밤 정심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돌아가시는 게 이득이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정심은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의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제의 무기력한 노인은 없었어요. 대신 냉철하고 단호한 눈빛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암이 뭐가 무섭다고. 진짜 무서운 건 피부치의 배신이었어요. 정심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정심은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평소처럼 부엌에 섰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나물 3가지를 무쳤어요. 식탁에 반찬을 하나하나 올려놓는 손이 덤덤했습니다. 어젯밤 들은 말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죠.
아들은 엄마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었어요. 11시가 넘어서야 아들 부부가 느지막이 내려왔습니다. 민석은 부스스한 머리에 잠옷바람이었고 세라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하품을 했어요. 어머니, 밥 차렸어요? 세라가 식탁에 앉으며 반찬을 훑어봤습니다. 인사도 없이 젓가락부터 들더니 이내 얼굴을 찌푸렸어요. 계란말이가 좀 짜네요. 그래, 입맛에 안 맞으면 먹지 마. 정심은 담담하게 대답하고 국을 떠서 민석 앞에 놓았습니다. 민석은 숟가락을 들며 대수롭지 않게 물었어요. 어머니, 어제 병원 다녀오셨죠?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정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의 눈을 바라봤어요. 걱정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냥 날씨 묻듯이 묻는 거였어요. 폐암 3기래. 아, 그래요? 민석은 국을 호로록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세라도 잠깐 숟가락을 멈췄다가 다시 밥을 떴습니다. 수술은 언제 하신대요? 내일. 내일이요? 갑자기 세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심은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았어요.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죠. 그럼 수술 전에 정리해 놓으실 거 있으시면 미리 해두셔야겠네요. 세라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정심은 모르는 척했어요. 정리? 뭘 정리해? 아니, 만약에 수술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복잡해지잖아요. 의식 불명이 되시거나 하면 재산 관리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저희한테 미리 맡겨주시면 제가 며느리로서 잘 관리해 드릴게요. 인감도장이랑 통장 비밀번호만 주시면 돼요. 정심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아침부터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겠네. 어머니, 저희를 못 믿으세요? 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정심은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저게 정말 내가 낳은 자식인가 싶었습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민석이 입술을 삐죽거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정심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석아, 목이 마른데 냉장고에서 물 좀 갖다 줄래? 네. 민석이 주방으로 가자 정심은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세라야,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네. 뭔데요? 안방 장롱 맨 위 칸에 자개암이 있을 거야. 그거 좀 가져다 줄래? 자개암이라는 말에 세라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개암이면 폐물암이잖아. 세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져올게요, 어머니. 세라가 총총 안방으로 향하는 걸 보며 정심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젯밤 구부장에게 부탁해서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안방 장롱 앞에 선 세라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자개암이면 분명 금부치가 들어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폐물이겠지. 손을 뻗어 장롱 맨 위 칸을 뒤졌어요. 손끝에 차가운 나무 상자가 닿았습니다. 꺼내보니 화려한 자개 무늬가 새겨진 폐물암이었어요. 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눈이 부셨어요. 금거북이, 다이아 반지, 진주 목걸이, 비치 브로치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세라는 침을 꿀떡 삼켰어요. 이거 다 합치면 얼마야? 금거북이만 해도 몇 천만 원은 할 텐데. 세라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이걸 시어머니한테 갖다 드려야 하나? 아까워서 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뒤면 어차피 수술인데 만약 수술대에서 돌아가시면 이건 누구 거야? 우리 거잖아. 그럼 미리 챙겨놔도 되는 거 아니야? 세라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금이야.
세라는 재빨리 자신의 명품 가방을 열었어요. 폐물함을 통째로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 위에 스카프를 덮어 감췄어요. 가방이 불룩해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텅 빈 손으로 거실로 나온 세라는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장롱에 아무것도 없던데요? 없어. 내가 분명 거기 넣어뒀는데. 정심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세라의 불룩해진 가방을 슬쩍 봤어요. 역시나였죠. 하지만 정심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치매가 왔나?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네.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물을 가져온 민석이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도장은요? 내일 수술인데 오늘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장은 내일 병원에서 줄게. 왜 오늘 안 주시고요? 내일 준다니까 내일 줄 거야. 정심의 목소리가 단호해지자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대신 세라와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세라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토닥였어요.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챙겼구나. 아들 부부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걸 정심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덫에 걸린 것도 모르는구나. 정심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자기함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면 기절하겠다. 때마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심이 현관문을 여니 구 부장이 서 있었어요. 회장님, 차 가져왔습니다. 병원 가시죠. 그래, 잠깐만. 정심은 안방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돌아보며 말했어요. 나 먼저 병원 가서 입원 수속 밟을게. 너희는 저녁 때 와. 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민석과 세라가 환한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정심이 나가자마자 현관문이 닫히기도 전에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여보, 이거 봐. 세라가 가방에서 자개함을 꺼냈습니다. 민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미쳤어? 이걸 어떻게? 어머니가 가져오래서 갔는데 이게 있길래. 어차피 우리 거 될 거잖아. 와, 금거북이다. 이거 진짜 금이야? 민석이 금거북이를 집어들며 흥분했습니다. 세라도 다이아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봤어요. 이거 다 팔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겠다. 여보, 사랑해. 두 사람은 껄껄 웃으며 보석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훔쳤는지도 모른 채 구 부장의 차에 오른 정심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들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회장님, 며느리가 가져갔습니까? 응, 예상대로야. 구 부장이 백미러로 정심을 보며 물었어요.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정심은 피식 웃었습니다. 글쎄, 아마 지옥 구경하는 표정이겠지. 자기야 만의 보석들은 전부 가짜였어요. 정심이 구 부장에게 부탁해서 남대문 시장에서 사온 정교한 모조품이었습니다. 금거북이는 싸구려 도금이고 다이아 반지는 유리알이었죠. 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정심은 눈을 감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너희가 탐욕에 눈이 멀어 가짜를 진짜로 믿는 동안 나는 진짜 계획을 실행할 거다. 병원 VIP 병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특실이었어요. 정심은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수술대에 오릅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병실 문이 열리고 민석과 세라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석이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살폈어요. 세라의 시선이 병실 이곳저곳을 훑고 있었습니다.
도장이 어디 있나 찾는 거였죠. 앉아. 정심이 침대 옆 소파를 가리켰어요. 민석과 세라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세라가 물었지만 눈은 여전히 병실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아.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수술 잘 되실 거예요. 민석이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정심은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잘 되길 바라기는커녕 잘못되길 바라고 있을 텐데. 정심은 천천히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누런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겉면에 굵은 글씨로 유원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게 뭐냐면 정심이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수술실에서 못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미리 정리해뒀어. 민석이 침을 꿀떡 삼켰어요. 세라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설마 유언장이야. 가져가. 정심이 봉투를 민석에게 내밀었어요. 민석은 얼른 받아들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급해서 종이가 찢어질 뻔했어요. 세라가 옆에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간단했어요. 본인 윤정심은 사망 시 소유한 모든 부동산과 현금 자산을 아들 최민석에게 상속한다. 하단에는 정심에 잡힐 서명과 붉은 인주로 찍은 지장이 선명했습니다. 민석의 입이 귀에 걸렸어요.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죠. 어머니, 이게 정말 저한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으면 내 거야. 어머니. 민석이 갑자기 정심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평소에는 손도 안 잡던 놈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는 줄 몰랐어요. 어머님, 정말 현명하신 결정이에요. 역시 어머님은 달라요. 세라도 덩달아 아부를 늘어놓았습니다. 정심은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메스꺼웠어요. 어제까지 엄마 빨리 죽으라고 했던 놈들이 지금 무슨 연기를 하는 거야. 그만해. 듣기 민망하다. 정심이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민석은 유언장을 소중히 접어서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마치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처럼.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 정심이 서랍에서 또 다른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열어봐. 민석이 봉투를 열자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나왔어요. 세라가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어머니, 이게 얼마예요? 500만 원이야. 너희 용돈. 500만 원이요? 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심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수술인데 너희가 병원에서 청승맞게 울고 있으면 내가 신경 쓰여서 수술을 못 받겠어. 차라리 여행이나 다녀와. 기분 전환도 하고. 여행이요? 수술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여행을 가요? 민석이 예의상 말했지만 눈은 이미 돈 봉투에 꽂혀 있었어요. 됐어. 너희 있으면 오히려 방해야. 가서 푹 쉬다 와. 세라가 민석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민석이 흠칫했어요. 여보,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가 여기 있으면 어머님만 신경 쓰이시잖아. 그래요? 어머님 깊은 뜻을 거스르면 안 되지. 세라의 눈빛이 노골적이었어요. 어서 받고 나가자는 뜻이었죠. 민석도 알아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가 잠깐 다녀올게요. 수술 끝나면 바로 올게요. 그래. 어서 나가. 정심이 손을 내저었어요. 민석과 세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푹 쉬세요.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두 사람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했어요. 평소에는 눈인사도 안 하던 것들이
정심은 피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어요. 복도에서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대박, 여보, 우리 진짜 부자야. 쉿, 소리 좀 낮춰. 아, 미안. 근데 진짜 대박이다. 유원장에 다 우리 거래. 여행 어디로 갈까? 몰디브 어때? 한 번도 안 가봤잖아. 좋아. 오늘 밤 비행기 있으면 바로 가자.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환호성을 정심은 다 듣고 있었어요. 침대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신나게 놀아라. 마지막이니까. 그때 병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구부장이 나왔어요. 아들 부부가 올 때 미리 숨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보내셔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아. 저놈들이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찼어. 정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구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수술 중에 마음이 바뀌시거나 안 바뀌어. 절대로. 정심이 구부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구부장, 내가 수술 받는 동안 계획대로 다 진행해. 1분도 지체하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재단 설립 서류 최종 검토하라고 하고 등기 이전 준비도 빠짐없이 해놔. 명심하겠습니다. 구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심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 유원장 말이야. 네. 법적 효력 없어. 내가 살아있으면 휴지 조각이야. 구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저 안에 적힌 재산은 내일이면 전부 재단 소유가 돼. 민석이한테 돌아갈 건 영원이야. 정심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놈들이 가짜 유언장 들고 좋아하는 꼴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병실 밖 복도는 이미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행 준비하러 신나게 떠났겠죠. 유언장과 500만 원을 손에 쥐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으로 정심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수술이고 살지 죽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죽더라도 저놈들한테 한 푼도 안 남길 거예요. 그게 마지막 복수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정심은 조용히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택시 안은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석과 세라는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쉴 새 없이 떠들어댔어요. 여보, 우리 진짜 대박 난 거야? 대박이지. 유언장에 다 써 있잖아. 어머니 돌아가시면 전부 내 거래. 민석이 양복 안주머니를 토닥이며 희죽거렸어요. 유언장이 들어있는 주머니였습니다. 빌딩이 몇 채야? 3채. 강남에 2채, 홍대 앞에 1채. 시세로 치면 한 300억은 될걸. 300억? 세라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민석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거기다 현금이랑 주식까지 합치면 400억은 넘을 거야. 미쳤다. 우리 진짜 부자네. 세라가 민석의 팔을 끌어안으며 좋아했어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힐끗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세라가 갑자기 핸드백에서 자개 폐물함을 꺼냈어요. 민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야, 여기서 그걸 왜 꺼내? 잠깐만 보려고. 이것만 해도 1억은 넘을 것 같아. 세라가 폐물함 뚜껑을 열고 금거북이를 꺼내 만지작거렸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게 진짜 금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가짜인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근데 여보, 세라가 갑자기 표정을 굳혔어요. 왜? 어머니 수술 중에 갑자기 우리 찾으시면 어떡해? 유언장 취소한다고 하시면? 민석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건 생각 못했어요. 아, 그러네. 어떡하지?
세라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내가 간병인한테 전화해 볼게. 돈 좀 쥐어주면 입 다물겠지. 세라는 병원에 고용된 간병인 김 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아, 간병인 아주머니세요? 저 환자 윤정심 씨 며느리예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급한 비즈니스 출장이 생겨서요. 한 며칠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아요. 네. 내일 수술인데요. 간병인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세라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마음이 안 좋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중요한 계약건이라서. 그러시면 수술 끝나고 보호자가 안 계시면 그건 아주머니가 잘 봐주시면 되잖아요. 어머님한테는 비밀로 해주시고요. 세라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어요. 혹시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해도요.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네. 그게 무슨. 어머님이 위급하시다고 해도 저희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괜히 연락받으면 마음만 아프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간병인이 할 말을 잃은 게 느껴졌어요. 세라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대신 아주머니 수고비로 100만 원 지금 바로 송금해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간병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출장 다녀올 때까지만 잘 부탁드려요. 세라가 전화를 끊고 민석을 보며 씩 웃었어요. 됐어. 이제 아무도 우리 여행 방해 못해. 역시 내 마누라. 일 처리가 깔끔해. 민석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웃었어요. 수술대에 누울 어머니 걱정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병실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간병인 김 씨가 정심의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방금 세라와 통화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다 녹음했습니다. 김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들어볼게. 김 씨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세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혹시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해도요.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위급하시다고 해도 저희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정심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너무하네요. 어떻게 자식이란 것들이. 괜찮아요. 덕분에 미련 없이 끊을 수 있게 됐어. 정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서린 쓸쓸함을 김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녹음 파일 구 부장한테 보내줘요.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씨가 파일을 전송하고 나갔어요. 정심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 시각 인천공항 라운지에서는 민석과 세라가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의 고급 소파에 푹 파묻혀서요. 건배. 두 사람의 잔이 부딪혔어요. 세라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아, 이 맛이야. 역시 돈이 있으니까 좋다. 진짜 이제 맨날 이렇게 살 수 있어. 민석이 희죽거리며 라운지를 둘러봤어요. 여보, 만약에 수술이 잘못되면 장례식은 어디서 할까? 당연히 호텔이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같은 데서 빵빵하게. 조의금 많이 들어오겠다. 그럼 어머님 인맥이 얼마나 넓은데. 두 사람은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엄마 장례식을 앞두고 조의금 계산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하와이행 대한항공
123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가자 여보. 민석과 세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캐리어를 끌며 위풍당당하게 탑승 게이트로 향했어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같은 시각 병원 병실에서는 정심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하늘색 환자복 위에 수술용 가운을 걸치고 머리에는 캡을 썼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저 멀리서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작아지며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정심은 그 궤적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저 비행기가 하와이로 가는 건가?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하지만 곧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실컷 놀아라. 그게 너희가 누릴 마지막 천국이야.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수술실 이동하겠습니다. 이동 침대가 들어왔습니다. 정심이 침대에 눕자 간호사가 난간을 올렸어요. 복도로 나서니 구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술 잘 받으십시오. 구부장, 내가 당부한 거 잊지 마. 명심하고 있습니다. 구부장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동 침대가 긴 복도를 지나 수술실 앞에 도착했어요.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철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정심은 마지막으로 한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그리고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쿵! 육중한 소리와 함께 정심을 태운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사라졌어요. 붉은색 수술 중 램프가 켜졌습니다. 이제 정심의 생사를 건 싸움이 시작됩니다. 수술실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술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정심이 누워 있었어요. 마취과 의사가 산소 마스크를 정심의 얼굴에 씌웠습니다. 환자분, 지금부터 마취 들어갑니다. 10에서 하나까지 세어보세요. 19, 8, 7. 정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지더니 스르륵 감겼습니다. 6, 5.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정심은 깊은 무의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술실에는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삐, 삐, 삐. 집도이가 메스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불빛에 번쩍였어요. 수술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하와이는 한낮이었습니다. 와이키키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호아 리조트 풀장에서 민석과 세라가 선베드에 누워 있었어요. 민석은 알록달록한 서핑 팬츠를 입었고 세라는 빨간 비키니 차림이었습니다. 아, 좋다. 세라가 기지개를 켜며 소리쳤어요. 야자수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여보, 샴페인 시켰어? 응, 방금. 민석이 손가락을 튕기자 웨이터가 얼음통에 담긴 샴페인을 들고 왔어요. 돔 페리뇽이었습니다. 한 병에 50만 원짜리. 우와, 역시 비싼 건 다르네. 세라가 샴페인 병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민석이 병을 집어들고 코르크를 뺐습니다. 펑! 거품이 솟구치며 풀장 바닥에 쏟아졌어요. 두 사람은 까르르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우리의 새 인생을 위하여. 건배. 한국에서는 수술이 한창이었습니다. 집도이가 정심의 폐 주변을 조심스럽게 절개했어요. 종양이 보였습니다. 예상보다 크기가 컸어요. 출혈 조심해. 흡입기 준비.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피가 스며 나왔어요. 간호사가 재빨리 거즈로 닦아냈습니다. 하와이 풀장에서 민석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대부업체 앱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돈 좀 빌릴까? 돈? 500만 원 있잖아.
그건 여행 경비고 나중에 상속받으면 갚으면 되니까 미리 좀 당겨 쓰자. 민석이 대출 신청 버튼을 눌렀어요. 1억 원. 금리는 연 24%. 살인적인 이자였지만 민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곧 수백억이 생길 텐데. 신청 완료. 승인 나면 바로 들어올 거야. 와, 1억? 우리 부자다. 세라가 환호하며 민석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수술실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 혈압 떨어집니다. 80에 50.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모니터 화면의 숫자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수혈팩 연결해. 빨리. 집도이가 소리쳤습니다. 출혈이 예상보다 심했어요. 정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와이에서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대출 승인 알림이었습니다. 여보, 됐다? 1억 승인. 대박. 두 사람이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그 돈으로 뭘 할지 신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명품백 사줘. 샤넬 클래식. 그래, 사줄게. 나도 롤렉스 하나 사야지. 수술실의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삐. 심전도 모니터에서 길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어요. 심정지였습니다. 심정지. 제세동기 준비. 집도이가 외쳤습니다. 간호사가 제세동기를 가져왔어요. 의사가 패드를 정심의 가슴에 댔습니다. 충전 200. 비켜. 퍽. 전기 충격에 정심의 몸이 크게 튀어올랐어요. 하지만 모니터에서는 여전히 평평했습니다. 반응 없어요. 다시. 충전 300. 퍽. 또다시 정심의 몸이 튀어올랐습니다. 의료진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와이에서 민석이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지금 하와이예요. 카메라에 에메랄드빛 풀장과 야자수가 담겼어요. 세라가 옆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라이브야? 자랑하게. 우리 인생 역전했잖아. 민석이 카메라를 자기 얼굴로 돌렸어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 유산 미리 당겨 써서 여행 왔어요. 어머니가 수술 중인데 우리 보고 여행 가래요. 효도 여행이죠, 뭐. 댓글이 빠르게 올라왔어요. 대부분 부럽다,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석은 우쭐해졌어요. 어머니가 빨리. 민석이 말하다 멈췄어요. 아, 이건 좀 그렇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빨리 뭐요? 세라가 물었어요. 민석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만 이미 민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인터넷에 영원히 기록되었어요. 수술실에서 세 번째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퍽!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의 시선이 모니터에 꽂혔습니다. 삐, 삐, 삐. 규칙적인 소리가 돌아왔어요. 심전도 그래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박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어요. 집도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계속 진행하자. 의료진은 다시 수술에 집중했어요. 정심은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돌아왔습니다. 하와이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리조트 루프탑 바에서 민석과 세라가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어요. 라이브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최고의 하루였어. 세라가 취기 오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매일 이렇게 살자. 우리. 민석이 세라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파티를 즐기며 밤새 춤을 추고 술을 마셨어요. 수술대에서 생사를 오가는 어머니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나왔어요. 구 부장이 벌떡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까? 네, 종양 제거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만 수술 중에 심정지가 와서 고비가 있었어요. 심정지요? 구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행히 소생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이에요. 회복실로 옮겨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구 부장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회복실로 옮겨진 정심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구 부장이 정심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지만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술 잘 끝나셨습니다. 이제 푹 쉬세요. 정심은 대답이 없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이 복도 창문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어요. 하와이에서는 민석과 세라가 호텔방 침대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빈 샴페인 병들이 바닥에 뒹굴었어요. 두 사람은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든 어머니, 그 사이 놀고 먹은 자식. 이 대비가 곧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술 후 3일이 지났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정심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목이 칼칼하고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구 부장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밤을 새운 모양이었어요. 구 부장? 정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구 부장이 얼른 물을 떠서 입술에 대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정심이 물을 몇 모금 마시고 나서 물었어요. 수술은 잘 된 거야? 네, 종양 제거 성공했습니다. 다만 수술 중에 심정지가 와서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정심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죽을 뻔했다는 말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들어간 수술이었으니까요. 민석이는? 정심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연락했을까? 걱정이라도 했을까? 구 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연락 없었습니다. 그래. 정심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시렸습니다. 대신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 부장이 태블릿을 꺼내 정심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인스타그램 피드가 떠 있었습니다. 민석과 세라가 올린 사진들이었어요. 하와이 풀장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사진, 명품 매장에서 쇼핑백을 들고 찍은 사진, 선색 크루즈 위에서 와인잔을 든 사진. 이게 다 수술하는 동안 올린 겁니다. 구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심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봤어요. 아들 부부의 환한 웃음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엄마가 수술대에서 죽어가는 동안 저렇게 행복했구나. 라이브 방송도 했습니다. 부모님 유산 당겨 써서 여행 왔다고. 정심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인스타 라이브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녹화본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어요. 정심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이라 부를 가치도 없구나. 정심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구 부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구 부장, 계획대로 진행해. 명령만 내리십시오. 오늘 당장 시작해.
1분도 지체하지 마. 구 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오후 정심의 단독주택 앞에 대형 트럭 3대가 도착했습니다. 5톤 트럭 2대와 재활용 업체 트럭 1대였어요. 작업복을 입은 인부 10여 명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구 부장이 그들을 이끌고 대문을 열었어요. 회장님, 물건은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2층에 있는 아들 부부 물건만 전부 빼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2층으로 올라가 민석과 세라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의 방에는 온갖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골프채 세트, 각종 트로피, 한정판 피규어, 고급 양복들, 전부 정심의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다 담아. 인부들이 박스를 들고 물건을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냥 쓰레기 치우듯이 마구잡이로 던져 넣었어요. 골프채가 박스에 내던져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민석이 아끼던 한정판 피규어가 바닥에 떨어져 팔이 부러졌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라의 드레스룸은 더 볼만했어요. 명품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밍크 코트, 캐시미어 코트, 실크 원피스. 가격표를 떼지도 않은 새 옷들도 수두룩했어요. 이것도 다 버리는 겁니까? 인부 하나가 밍크 코트를 들어 보이며 물었어요. 전부 재활용 업체로 보내. 구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밍크 코트를 검은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어요. 명품백들도 같은 신세였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수백만 원짜리 가방들이 쓰레기 봉투에 처박혔어요. 구두도 액세서리도 화장품도 전부. 거실로 내려온 구 부장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민석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심이 민석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구 부장은 망설임 없이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바닥에 내리쳤어요.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구 부장은 사진을 꺼내 민석의 얼굴 부분을 찢어버렸어요.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집안이 텅 비었어요. 민석과 세라의 흔적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방에는 맨바닥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구 부장이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빨간색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처분 완료. 접근 금지. 살벌한 문구들이었어요. 현관의 도어락이 뜯겨나갔습니다. 업체 직원이 새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지문 인식과 비밀번호를 동시에 입력해야 열리는 최신형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사다리차가 도착했어요. 기존의 낡은 문패를 떼어냈습니다. 대신 황금색 대형 현판이 걸렸어요. 사회복지법인 정심재단 사무국. 웅장한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제 이 집은 윤정심의 집이 아니었어요. 정심재단의 사무국이 된 겁니다. 담벼락에 경고문이 부착됐어요. 외부인 출입 금지, 무단 침입 시 법적 조치, 24시간 녹화 중. 빨간 글씨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구 부장이 휴대폰을 꺼내 정심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화면에 병실의 정심이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작업 완료됐습니다. 구 부장이 휴대폰을 돌려 현판을 보여줬어요. 정심재단 사무국. 정심의 눈에 그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잘했어. 정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 부장이 다시 집안을 보여줬습니다. 텅 빈 방들, 맨바닥, 아무것도 없는 공간. 민석이 물건은 전부 처리했습니다. 재활용 업체로 넘겼어요. 그래, 수고했어. 정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박 변호사님이 지금 오시는 중입니다. 재단 설립 서류 최종 서명 받으러요. 알았어.
들여보내. 잠시 후 박 변호사가 병실에 도착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상태는 좀 어떠십니까? 살아있으니 됐지 뭐. 정심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단 설립 서류입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모든 재산이 재단으로 이전됩니다. 알아. 정심이 펜을 받아들었어요. 잠시 멈칫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었어요. 수백억? 그걸 한순간에 넘기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심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또박또박 서명을 했습니다. 윤정심.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졌어요. 이걸로 끝입니다. 회장님의 모든 재산은 이제 정심재단 소유입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민석 씨에게 돌아갈 재산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정심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맞아.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야. 정심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올 집은 더 이상 없었어요. 그들을 기다리는 건 오직 빈손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수술 후 3일이 지났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정심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목이 칼칼하고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구 부장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밤을 새운 모양이었어요. 구 부장? 정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구 부장이 얼른 물을 떠서 입술에 대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정심이 물을 몇 모금 마시고 나서 물었어요. 수술은 잘 된 거야? 네, 종양 제거 성공했습니다. 다만 수술 중에 심정지가 와서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정심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죽을 뻔했다는 말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들어간 수술이었으니까요. 민석이는? 정심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연락했을까? 걱정이라도 했을까? 구 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연락 없었습니다. 그래. 정심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시렸습니다. 대신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 부장이 태블릿을 꺼내 정심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인스타그램 피드가 떠 있었습니다. 민석과 세라가 올린 사진들이었어요. 하와이 풀장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사진, 명품 매장에서 쇼핑백을 들고 찍은 사진, 선색 크루즈 위에서 와인잔을 든 사진. 이게 다 수술하는 동안 올린 겁니다. 구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심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봤어요. 아들 부부의 환한 웃음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엄마가 수술대에서 죽어가는 동안 저렇게 행복했구나. 라이브 방송도 했습니다. 부모님 유산 당겨 써서 여행 왔다고. 정심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인스타 라이브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녹화본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어요. 정심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이라 부를 가치도 없구나. 정심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구 부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구 부장, 계획대로 진행해. 명령만 내리십시오. 오늘 당장 시작해. 1분도 지체하지 마. 구 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오후 정심의 단독주택 앞에
대형 트럭 3대가 도착했습니다. 5톤 트럭 2대와 재활용 업체 트럭 1대였어요. 작업복을 입은 인부 10여 명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구 부장이 그들을 이끌고 대문을 열었어요. 회장님, 물건은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2층에 있는 아들 부부 물건만 전부 빼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2층으로 올라가 민석과 세라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의 방에는 온갖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골프채 세트, 각종 트로피, 한정판 피규어, 고급 양복들, 전부 정심의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다 담아. 인부들이 박스를 들고 물건을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냥 쓰레기 치우듯이 마구잡이로 던져 넣었어요. 골프채가 박스에 내던져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민석이 아끼던 한정판 피규어가 바닥에 떨어져 팔이 부러졌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라의 드레스룸은 더 볼만했어요. 명품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밍크 코트, 캐시미어 코트, 실크 원피스. 가격표를 떼지도 않은 새 옷들도 수두룩했어요. 이것도 다 버리는 겁니까? 인부 하나가 밍크 코트를 들어 보이며 물었어요. 전부 재활용 업체로 보내. 구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밍크 코트를 검은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어요. 명품백들도 같은 신세였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수백만 원짜리 가방들이 쓰레기 봉투에 처박혔어요. 구두도 액세서리도 화장품도 전부. 거실로 내려온 구 부장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민석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심이 민석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구 부장은 망설임 없이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바닥에 내리쳤어요.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구 부장은 사진을 꺼내 민석의 얼굴 부분을 찢어버렸어요.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집안이 텅 비었어요. 민석과 세라의 흔적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방에는 맨바닥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구 부장이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빨간색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처분 완료. 접근 금지. 살벌한 문구들이었어요. 현관의 도어락이 뜯겨나갔습니다. 업체 직원이 새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지문 인식과 비밀번호를 동시에 입력해야 열리는 최신형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사다리차가 도착했어요. 기존의 낡은 문패를 떼어냈습니다. 대신 황금색 대형 현판이 걸렸어요. 사회복지법인 정심재단 사무국. 웅장한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제 이 집은 윤정심의 집이 아니었어요. 정심재단의 사무국이 된 겁니다. 담벼락에 경고문이 부착됐어요. 외부인 출입 금지, 무단 침입 시 법적 조치, 24시간 녹화 중. 빨간 글씨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구 부장이 휴대폰을 꺼내 정심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화면에 병실의 정심이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작업 완료됐습니다. 구 부장이 휴대폰을 돌려 현판을 보여줬어요. 정심재단 사무국. 정심의 눈에 그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잘했어. 정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 부장이 다시 집안을 보여줬습니다. 텅 빈 방들, 맨바닥, 아무것도 없는 공간. 민석이 물건은 전부 처리했습니다. 재활용 업체로 넘겼어요. 그래, 수고했어. 정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박 변호사님이 지금 오시는 중입니다. 재단 설립 서류 최종 서명 받으러요. 알았어. 들여보내. 잠시 후 박 변호사가 병실에 도착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상태는 좀 어떠십니까? 살아있으니 됐지 뭐. 정심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단 설립 서류입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모든 재산이 재단으로 이전됩니다. 알아. 정심이 펜을 받아들었어요. 잠시 멈칫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었어요. 수백억? 그걸 한순간에 넘기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심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또박또박 서명을 했습니다. 윤정심.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졌어요. 이걸로 끝입니다. 회장님의 모든 재산은 이제 정심재단 소유입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민석 씨에게 돌아갈 재산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정심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맞아.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야. 정심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올 집은 더 이상 없었어요. 그들을 기다리는 건 오직 빈손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민석과 세라가 하와이 햇볕에 새까맣게 탄 얼굴로 걸어 나왔어요. 양손에는 면세점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구찌, 프라다, 디올. 화려한 로고들이 눈에 띄었어요. 아, 피곤해. 세라가 하품을 하며 투덜거렸어요. 비행기에서 제대로 못 잤거든요. 비즈니스석이었지만 그래도 10시간은 길었습니다. 집에 가서 푹 자자. 마사지도 받고. 민석이 캐리어를 끌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공항 리무진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연락해야 하나? 세라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어요. 아, 맞다. 수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간병인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잘 됐겠지 뭐. 민석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근데 만약에 수술 잘못돼서 돌아가셨으면? 세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민석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박이지. 유언장 있으니까 바로 상속받으면 되고, 장례식은 호텔에서 빵빵하게. 두 사람이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살아계시면 어떡해? 여행 갔다 온 거 뭐라고 하실 텐데. 비즈니스 출장 갔다 왔다고 하면 되지. 어머니가 가라고 했잖아. 맞아. 우리 잘못 없어.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거짓말에 동조하며 안심했습니다. 택시가 동네 어귀에 도착했어요. 민석이 카드로 결제하고 내렸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이 보였어요. 저 언덕만 올라가면 집이었습니다. 여보, 짐 좀 들어줘. 무거워. 세라가 쇼핑백을 민석에게 넘겼어요. 민석이 투덜거리며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캐리어를 끌며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대문이 보였습니다. 민석이 습관적으로 도어락에 손을 뻗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어락이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은색 번호 버튼식이었는데 지금은 검은색 터치스크린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민석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1234. 가족들만 아는 비밀번호였습니다. 삐빅, 삐빅, 삐빅.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어요.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비밀번호 오류. 이상하네. 다시 해볼게. 민석이 다시 1234를 눌렀어요. 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내가 해볼게. 세라가 나섰어요. 같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삐빅 삐빅 삐빅.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뭐야, 왜 안 열려? 민석이 짜증을 내며
대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그때 민석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대문 위에 커다란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전에는 없던 거였습니다. 황금색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사회복지법인 정심재단 사무국. 뭐야 이게? 민석이 눈을 비볐어요. 잘못 본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정심재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재단? 무슨 재단? 세라도 현판을 올려다보며 당황했어요. 어머니 성함이 정심인데 설마.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문 열어. 문 열라고. 민석이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주먹으로 발로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 큰 남자 2명이 나왔습니다. 보안 요원이었어요.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뭐 하긴. 여기 우리 집이야. 나 최민석이야. 이 집 아들. 민석이 악을 썼어요. 보안 요원이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 유명한 아들 되시는군요. 유명? 무슨 소리야? 비켜. 나 집에 들어갈 거야. 민석이 밀치고 들어가려 했어요. 보안 요원이 팔을 뻗어 막았습니다. 꿈쩍도 안 했어요. 여긴 재단 사유지입니다. 외부인 출입 금지예요. 외부인? 내가 외부인이야? 여기 내 집이라고. 민석이 발악했어요. 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저기요,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긴 저희 시어머니 집이에요. 윤정심 회장님. 알죠? 근데 이 집은 이미 재단에 기부됐습니다. 명의가 바뀐 지 며칠 됐어요. 세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기부요? 무슨 소리예요?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세요. 이 집은 더 이상 윤정심 씨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보안 요원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등기부 등본 사본이었습니다. 소유자란에 사회복지법인 정심재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민석이 종이를 낚아채 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짜였어요.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거야. 누가 사기친 거라고. 민석이 소리쳤어요. 보안 요원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니고요. 여기서 나가주세요. 못 나가. 여기 내 집이야. 민석이 달려들었어요. 보안 요원이 가볍게 민석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민석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여보. 세라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어요. 들고 있던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봉투가 터지며 명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흙바닥에 뒹구는 구찌 가방, 프라다 지갑, 디올 선글라스. 이 사람들아, 뭐 하는 거야? 세라가 악을 썼어요. 동네 사람들이 소란에 하나둘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봐라. 불효자 아들 쫓겨나네. 쯧쯧. 그러게 평소에 잘할 것이지. 엄마 수술하는데 여행 갔다 온 놈들이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뭘 봐. 쳐다보지 마. 민석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눈길을 거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한 번만 더 얼쩡거리면 경찰 부릅니다. 어서 나가세요. 민석이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워낙 덩치가 컸거든요.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민석이 악담을 내뱉으며 일어섰어요. 세라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흙이 묻은 명품들이 처량해 보였어요.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묵직한 철문 소리가 울렸어요.
민석과 세라는 굳게 닫힌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와 쇼핑백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멍하니 대문만 바라봤어요. 정심재단 사무국. 그 황금색 글씨가 민석의 눈에 박혔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어.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석양이 두 사람에게는 지옥의 시작으로 보였습니다. 찜질방 수면실은 코 고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민석과 세라는 구석자리에서 뒤척이며 밤을 보냈어요. 딱딱한 바닥에 얇은 매트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자다가 찜질방 신세라니. 세라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여보,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나도. 민석이 신음하듯 대답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두 사람은 부스스한 얼굴로 찜질방을 나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처참했어요. 헝클어진 머리, 다크서클, 구겨진 옷. 변호사한테 가자. 유언장 있으니까 소송하면 돼. 민석이 주머니에서 유언장을 꺼냈어요. 구겨지고 접힌 자국이 있었지만 서명은 선명했습니다. 그래, 이거면 이길 수 있어. 세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법률사무소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어요. 번쩍이는 유리 건물 15층. 민석과 세라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접수대로 갔습니다. 박 변호사님 뵈러 왔는데요. 예약하셨습니까? 예약 안 했는데 급한 일이에요. 윤정심 회장님 아들이라고 하면 알 거예요. 접수 직원이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세요. 301호입니다. 민석과 세라가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박 변호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오셨군요. 앉으세요. 박 변호사가 손짓했어요. 민석이 의자에 털썩 앉으며 유언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보세요. 어머니가 쓴 유언장이에요. 박 변호사가 유언장을 집어들었어요. 안경을 고쳐 쓰고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사망 시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한다.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 네, 이거면 소송에서 집 찾을 수 있죠? 어머니가 재단에 기부했다는데 이건 사기잖아요. 민석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박 변호사가 유언장을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이거요? 왜요? 뭐가 문제예요? 이건 지금 당장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휴지 조각이요? 자필에 도장까지 찍혀 있는데 유언장이 뭔지 아십니까?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어머님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분의 유언장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석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생각 못했습니다. 세라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살아계실 때 주기로 한 거니까 증여 소송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증여요? 박 변호사가 세라를 바라봤어요. 증여를 하려면 증여할 재산이 있어야죠. 근데 어머님 재산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백억이요. 빌딩만 세 채인데. 아니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영원입니다. 네. 민석과 세라가 동시에 되물었어요. 어머님의 모든 재산은 이미 정심재단에 적법하게 기부됐습니다. 빌딩, 현금, 주식, 전부요. 어머님 개인명의 재산은 지금 단 1원도 없어요. 민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영원?
수백억이 영원히 됐다고? 그럼 유류분은요? 자식한테 보장된 법적 권리 있잖아요. 민석이 악을 썼어요. 유류분. 아무리 유언을 해도 자식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정색했어요.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유류분 청구요? 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어머님이 당신들의 폐륜행위 증거를 전부 확보하고 계십니다. 민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폐륜행위요? 어머님 수술 중에 하와이 여행 가셨죠?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 부모님 유산 당겨 써서 왔다고 하셨고요. 박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에 올렸어요. 간병인에게 어머님이 위독해도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도 녹음돼 있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전화가 녹음됐다고? 어머님이 암 판정받으신 날 밤 두 분이 방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민석이 침을 꿀떡 삼켰어요. 설마 그것도? 빨리 돌아가시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어요. 어머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문 앞에서 민석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문 앞에 계셨다고?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야? 이런 폐륜 행위가 입증되면 상속 결격 사유가 됩니다. 유류분 소송을 걸면 오히려 역으로 당신들이 고소당합니다. 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승소 확률 0%예요. 소송 걸어봤자 변호사 비용만 날리고 망신만 당합니다. 민석과 세라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최민석 씨 맞죠? 대부업체 행복캐피탈입니다. 아, 네. 한국 입국하신 거 확인했습니다. 빌린 돈 1억하고 이자 갚으셔야죠? 민석의 손이 떨렸어요. 저 지금 좀 상황이고 뭐고 없어요. 이번 주 안으로 안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이번 주요? 그건 너무... 그쪽 사정 저희가 알 바 아니에요. 금요일까지입니다. 뚝. 전화가 끊겼어요. 민석은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왜? 무슨 전화야? 세라가 물었어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부업체야. 1억 갚으래. 1억? 그 돈 어디서 구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막막했습니다. 그때 세라의 눈이 번쩍였어요. 잠깐, 폐물함. 폐물함? 어머니 집에서 가져온 거 있잖아. 금거북이, 다이아 반지. 그거 팔면 되지. 민석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맞다. 그거 있었지. 두 사람은 벌떡 일어나 사무실을 나섰어요. 종로 귀금속 상가로 향했습니다. 금은방에 도착한 민석과 세라는 자개 폐물함을 꺼냈어요. 주인 앞에 금거북이와 다이아 반지를 와르르 쏟아냈습니다. 사장님, 이거 최고가로 쳐주세요. 주인이 루페를 눈에 끼고 보석들을 살펴봤어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잠시 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손님, 장난하러 오셨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세라가 당황했어요. 이거 금이 아니에요. 싸구려 도금이고요. 주인이 금거북이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이 다이아 반지도 가짜예요. 유리알이에요. 뭐라고요? 민석이 소리쳤어요. 진주도 가짜, 비치도 가짜. 다 합쳐서 5,000원이나 줄까 모르겠네요. 5,000원. 세라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자개함에 있던 건데. 자개함이 뭐 어때서요? 안에 든 건 문방구에서 파는 장난감 수준이에요.
주인이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어요. 가짜 들고 와서 시간 낭비시키지 마시고 나가세요. 민석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짜? 처음부터 가짜였다고? 어머니가 일부러 가짜를 넣어둔 거야? 속았어. 민석이 중얼거렸어요. 처음부터 다 속은 거야. 유언장도 패물함도 전부 다. 민석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탐욕을, 배신을, 패륜을, 그리고 완벽하게 복수를 준비했던 겁니다. 가짜 유언장으로 희망을 주고 가짜 보석으로 탐욕을 자극하고 진짜 재산은 재단에 넘겨버렸어요. 아들 부부는 빈손으로 1억 빚만 떠안은 채 길바닥에 내쫓긴 거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교도소 운동장은 흐린 날씨에 스산했어요. 회색 담벼락 아래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운동장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푹 꺼진 눈,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 축 처진 어깨. 야, 거기 새끼. 밥 가져와. 덩치 큰 수감자가 민석에게 소리쳤어요.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요? 너 말고 누가 있어? 빨리 안 가져와. 민석이 후다닥 일어나 급식실로 뛰어갔어요. 밥쟁반을 들고 돌아와 덩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됐어, 꺼져. 민석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수백억 재산가의 아들이 감옥에서 밥심부름이라니. 야, 제가 그 유명한 국민 불효자래. 어머니 수술하는데 여행 간 놈? 맞아. 유튜브에서 조회수 1000만 넘은 거 봤어? 수감자들이 민석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민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리를 피했습니다. 국민 불효자. 그게 민석의 새 이름이었어요. 인터넷에서, TV에서, 신문에서 온 나라가 민석을 욕했습니다. 얼굴이 알려져서 어디서든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감옥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왕년의 회장 아들이었대. 지금은 꼴값이네. 불효자가 저렇게 되는 거야. 민석은 담벼락에 기대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잿빛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같은 시각 여자 교도소 작업장에서는 세라가 봉투를 접고 있었어요. 투박한 죄수복 차림에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에스테틱, 네일샵, 피부과 그런 것들은 꿈에서나 볼 수 있었어요. 야, 강세라. 손이 왜 이렇게 굼떠? 작업 반장이 세라의 등짝을 때렸어요. 세라가 움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은 무슨. 할당량 못 채우면 오늘도 밤샘이야. 세라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빨리 움직였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명품 반지를 끼던 손이 이제는 종이에 베인 상처투성이었어요. 제가 그 금거북이 도둑이래. 가짜 보석 들고 금은방 갔다가 창피당한 거? 웃겨, 진짜. 시어머니한테 완전 당한 거잖아. 작업장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더 무시당하거든요. 남편 민석이 원망스러웠어요. 법정에서 모든 걸 자기한테 떠넘기더니 같이 지옥에 떨어졌으면서 끝까지 비겁한 놈. 하지만 지금 와서 원망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신세였으니까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탁 트인 바다가 펼쳐졌어요.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하늘을 날았어요. 작은 어촌 마을의 골목길 끝에
소박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파란색 차양 아래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정심내 밥집. 투박하지만 정감 있는 글씨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점심시간이라 식당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부들, 동네 주민들, 관광객들이 테이블마다 앉아 있었어요. 아주머니, 여기 백반 2개요. 알았어. 잠깐만. 주방에서 정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전의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편안한 몸빼바지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정심이 쟁반에 밥과 반찬을 담아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손님 앞에 뚝 내려놓았어요. 자, 많이 먹어. 남기면 벌 받아. 정심이 눈을 부라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정이 가득했습니다. 네, 아주머니. 잘 먹겠습니다. 손님이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아주머니 된장찌개가 이 동네 최고야. 그럼 당연하지. 50년 손맛이 어디 가겠어? 정심이 허리에 손을 얹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밝은 웃음이었어요. 예전에는 볼 수 없던 표정이었습니다. 주방에서 구부장이 앞치마를 두른 채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삼겹살을 굽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고 손놀림이 제법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구부장, 아니 이제 구사장님이지. 불세기 조절 잘해. 정심이 주방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아니 사장님. 구부장이 씩 웃었습니다. 둘 다 새 인생이 어색하면서도 즐거웠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정심이 테이블을 닦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푸른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정심은 걸레를 내려놓고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파제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어요. 빌딩도, 돈도, 명예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작은 식당과 평화로운 일상을 얻었어요. 민석 생각이 났습니다. 감옥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반성은 하고 있을까? 한때는 그렇게 미웠는데 지금은 그냥 안쓰러웠어요. 내가 잘못 키운 거니까. 탐욕을 가르쳤고 쉬운 길만 보여줬고 아낌없이 퍼줬으니까. 썩은 가지를 잘라내야 나무가 산다. 정심은 그렇게 결단했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커피 가져왔습니다. 구부장이 종이컵 2개를 들고 다가왔어요. 정심이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행복하십니까? 구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심이 피식 웃었습니다. 글쎄,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예전에는 돈이 행복인 줄 알았어. 빌딩 사고, 통장의 숫자 늘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 정심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 진짜 행복은 이런 거였어. 맛있는 밥 해주고, 손님들 웃는 거 보고, 바다바람 맞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구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회장님 모시던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야, 나 이제 회장 아니라니까. 그냥 정심이 아줌마야. 정심이 구부장의 팔을 툭 쳤어요.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바다 위로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 분홍빛, 보랏빛이 섞여 하늘을 물들였어요. 정심이 노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은 가슴에 묻는 게 아니야. 구부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지. 정심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팼어요. 하지만 그 주름 사이로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발밑에 모래를 적시고 다시 빠져나갔어요. 정심은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무언가가 바다로 흘러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됐어. 정심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었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말하듯 정심이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 말을 하늘로 실어 날랐어요. 방파제 위에 서 있는 정심의 모습이 노을빛에 물들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실루엣이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그런 삶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 그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린 아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탐욕은 결국 자신을 삼키는 독이 됩니다.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인공 윤정심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